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한때 로마 제국과도 맞섰던 거대한 세력, 바로 파르티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들의 화려한 전성기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미약한 시작을 파고들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따라서 거대한 역사가 어떻게 싹을 틔웠는지 그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책은 여기서부터 파르티아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저렇게 강대국이 됐지? 이거잖아요. 근데 이 책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제국이 될 만한 잠재력은 충분했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있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먼저 파르티아라는 제국을 품었던 땅, 그들의 고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모든 게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척박함과 풍요로움의 공존이 파르티아인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저기 카스피의 남쪽부터 이란의 거대한 고원까지. 상상해보세요. 거의 2,400km에 달하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황량하죠? 그런데요, 바로 그 사막 한가운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보물처럼 비옥한 땅이 한 줄기 길게 뻗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515km, 남북으로 320km 정도 되는 땅이에요. 물론 양옆의 거대한 사막에 비하면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땅 자체만 놓고 보면 결코 좁은 곳이 아니었죠. 바로 이곳이 훗날 거대한 제국을 일으킬 파르티아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파르티아는 혼자 동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보시다시피 코라스미아나 히르카니아 같은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죠. 이 이웃들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아는 게 파르티아의 운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두 이웃을 먼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파르티아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이지 극과 극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코라스미아는 그냥 척박한 사막 그 자체였어요. 소수의 투르크멘 유목민들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파르티아 입장에선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이웃이었죠. 하지만 서쪽과 북쪽으로 눈을 돌리면 히르카니아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책에서는 이곳을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은 곳이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언덕에는 울창한 숲이 가득했고 비옥한 계곡에서는 무성한 포도덩굴이 나무 사이사이를 화려한 화환처럼 장식하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당연히 이런 땅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파르티아의 지리적 위치는 그야말로 제국이 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안으로는 척박함과 풍요로움이 공존해서 강인한 사람들을 키워내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졌고 밖으로는 그들의 성장을 초기에 억누를 만한 위협적인 이웃이 없었으니까요. 말하자면 모든 준비는 끝난 거죠. 이제 남은 건 그들 스스로 잠재력을 깨닫고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그 땅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 바로 파르티아인에게로 한번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역사 속 수수께끼 같아요. 그 시작부터가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일 정도로 미스터리한 민족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도대체 파르티아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신기하게도 고대 조로아스터교의 중요한 경전이나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많은 기록 어디에도 파르티아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역사에 툭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죠. 역사의 기록 속에서 파르티아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내민 순간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기원전 521년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다리우스의 비문에 파르트바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첫 등장이 제국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기록이라는 점이에요. 이때부터 벌써 그들의 저항적인 기질이 보이죠. 그로부터 약 70년 뒤에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가 그들을 페르시아 제국의 16번째 행정구역에 솥한 피지배 민족으로 기록했고요. 또 기원전 480년에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를 침공할 때 페르시아 군대에 일개 병사로 창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조각난 기록들이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그들은 처음부터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다른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변광의 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르티아인의 뿌리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자신들을 지배했던 페르시아인과 같은 뿌리를 가진 아리아계였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다니던 전혀 다른 핏줄의 유목민족 투란계였을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파르티아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란이 같은 민족 내의 단순한 독립운동이었는지 아니면 이민족이 벌인 정복전쟁이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럼 파르티아인들이 이란 고원 사람이 아니라 저 북쪽 초원에서 온 유목민족, 그러니까 투란계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꽤 흥미로운 근거들이 있습니다. 우선 언어적인 단서가 있어요. 파르티아 왕들 이름을 보면 프라아타케스, 볼로게세스 이런 식으로 아케스나 게세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투란계 언어의 특징 중 하나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면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제국을 세우고 나서도 일부는 여전히 유목민처럼 살았다고 해요. 기록들을 보면 성격이 좀 거칠고 약간 야만적이라는 묘사도 자주 나오고요. 또 극소수의 지배층이 나머지 사람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리는 사회 구조도 정주민족보다는 유목민족의 강력한 군주체제와 더 비슷하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이건 정말 큰 의미를 가집니다. 파르티아의 역사는 단순히 한 지역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이란 고원의 아리아계와 중앙아시아의 투란계 사이에 벌어진 아주 오래된 싸움의 한 장면이 되는 거니까요. 이 책이 전하는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초기 파르티아인들의 초상화가 대강 그려집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전쟁과 거친 삶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사냥으로 고기를 얻어먹었고 음식은 많이 안 먹었지만 술은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기질이 있어서 끊임없이 안에서든 밖에서든 문제를 일으키는, 뭐랄까 거칠고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민족. 이것이 바로 파르티아인의 원래 모습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파르티아에서 시선을 돌려서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제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라 대왕의 후계자들이 세운 셀레우코스 제국입니다. 이 위태롭게 흔들리던 거인이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면서 파르티아에게 역사의 무대를 열어주게 되었는지 그 내부의 균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모든 이야기는 한 위대한 정복자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려던 그의 꿈은 그의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통일 대신 찾아온 건 수십 년에 걸친 끔찍한 내전이었어요. 그의 부하 장군들, 이른바 계승자들이 제국의 유산을 서로 차지하려고 피비린내는 싸움을 벌였죠. 결국 기원전 301년 입소스 전투를 마지막으로 거대했던 제국은 4개의 왕국으로 쪼개졌고 그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것이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였습니다. 알렉산더의 후계 국가들 중에서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세운 이 왕국은 그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그 광활한 아시아 영토의 대부분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요. 서쪽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인도 국경까지. 그야말로 당대 최강의 제국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은 겉보기와는 달리 아주 치명적인 약점들을 안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도를 제국의 중심부였던 바빌론에서 저 멀리 서쪽 끝인 안티오키아로 옮겨버린 겁니다. 이러니 제국의 심장이 동쪽의 넓은 영토와 너무 멀어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소수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진정한 제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들은 끊임없이 서쪽에서 벌어지는 전쟁에만 온 정신을 쏟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국의 동쪽 끝에 있는 속주들은 사실상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거인이 동쪽을 완전히 등지고 서쪽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었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고마 터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안티오코스 2세 같은 왕이죠. 스스로를 신이라는 뜻의 테오스라고 부르게 했는데 실상은 아주 나약하고 한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나란 일은 완전히 내팽개쳤고 그의 아내들과 신하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내버려 뒀다고 해요.
이런 왕을 누가 존경하고 두려워하겠어요? 특히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왕의 이런 무능함은 바로 지금이 기회다라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특별한 땅, 강인한 민족, 그리고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거대한 제국.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하나의 사건으로 터져나오는 순간, 바로 반란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은 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아주 부유하고 강력했던 속주 박트리아였습니다. 기원전 256년쯤 이곳을 다스리던 그리스인 총독 디오도토스가 그냥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독립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서쪽에서 벌어지는 싸움에 정신이 팔려있던 셀레우크스 군주는 이 대담한 반란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반란은 너무나도 쉽게 성공해버렸습니다. 박트리아가 이렇게 쉽게 독립에 성공한 사건은 제국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첫 번째 성공 사례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건 바로 저 거대한 제국의 지배도 끝낼 수 있구나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이 된 거죠. 한 지방이 성공했으니 다른 지방들, 특히 오랫동안 억눌려 지내온 파르티아 같은 토착 민족에게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무대 위로 올라섭니다. 박트리아의 독립을 본 파르티아에서도 반란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훗날 파르티아 왕조의 이름을 남기게 될 인물, 바로 아르사케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의 시작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는 아르사케스를 박테리라 왕의 폭정에 저항한 파르티아인 지도자로 그리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가 외부에서 쳐들어온 스키타의 유목민 족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엇갈리는 것 자체가 파르티아라는 민족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두 이야기 모두 아르사케스라는 한 명의 비범한 지도자가 파르티아의 독립을 쟁취했다는 사실을 똑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책에 나오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소수의 용감한 자들이 고국의 요새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단호히 저항했고 그들을 억압하려던 자들을 상대로 승리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마침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의 손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파르티아인들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자, 정리해볼까요? 아주 전략적인 땅에 강인한 민족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제국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살펴본 파르티아라는 제국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갓 태어난 이 작은 왕국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과연 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남아 훗날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조지 롤린슨에 져서 고대 동방의 7대 왕국을 따라가는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 군주국, 바로 파르티아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강대한 제국의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세력이 싹틀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시작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는요, 파르티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남긴 거대한 혼돈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죠. 그는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융합시킨다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비전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바빌론의 먼지 속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제국은 곧바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유능한 장군들은 이제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죠.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승자 전쟁이라고 불리는 무려 20년이 넘는 길고 긴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301년 입소스 전투를 기점으로 통일 제국이라는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세상은 마케도니아, 이집트,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셀레우코스 왕국 등 4개의 주요 헬레니즘 왕국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건 알렉산더가 그렸던 그림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였죠.
자, 이렇게 새로 나타난 권력들 중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가 세운 왕국입니다. 셀레우코스 왕국, 정말 어마어마한 세력이었습니다. 영토는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저 멀리 인더스 계곡까지 서아시아의 심정부를 전부 아우르고 있었죠. 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계곡이 수세기에 걸쳐 쌓아올린 막대한 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또 어땠을까요? 당시 최강이라고 불렸던 마케도니아의 전술, 그러니까 긴 창을 든 보병들이 빽빽하게 밀집해서 만드는 그 유명한 팔랑크스 대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제국 전체를 72개의 사트라피, 오늘날로 치면 아주 큰 주 같은 총동명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통치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제국은요, 사실 아주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셀레우코스 제국이 건국 초기부터 아주 치명적인 전략적 그리고 철학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아니,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이 대체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책은 셀레우코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저지른 두 가지 근본적인 실수가 결국 저 멀리 동쪽에서 반란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전략적인 문제였습니다. 수도를 동방의 중심부에서 저 멀리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안티오키아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러니 정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서쪽에 있는 라이벌, 이집트나 마케도니아와의 경쟁에만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광활한 동쪽 영토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어쩌면 더 치명적인 철학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민족을 융합시켜서 하나의 제국민으로 만들려 했던 알렉산더의 정책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 소수의 그리스 마케도니아인들이 외국의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다수의 아시아 민족들은 열등한 피지배 계층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이 오만함이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충성심이라는 끈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무능한 통치자들을 만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2세 같은 왕들은 서방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에만 정신이 팔려서 동방의 일에는 전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동방의 총독들은 중앙정부의 감독 없이 사실상 독립적인 군주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는 뜻의 테우스라고 불렀던 안티오코스 2세는 사치와 방탕에 빠져서 국정을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왕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지방 세력가들은 중앙 권력을 우습게 보고 반항심을 품게 되었죠. 말하자면 동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토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중앙정부가 부패하고 무관심한 사이에 제국의 저 멀리 동쪽 변방에서는 불만이 조용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만은 공공연한 반란으로 터져나오면서 거대한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대한 제국에 감히 처음으로 맞선 자는 누구였을까요? 왕이 서방에서의 전쟁과 궁정의 쾌락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멀리 떨어진 한 총독이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박트리아였습니다.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기원전 256년경 박트리아의 그리스인 총독이었던 디오도토스가 스스로를 독립된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만들고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셀레우코스 제국으로부터 어떠한 즉각적인 보복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성공적인 반란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모든 속주에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었죠. 바로 셀레우코스 제국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도전하고 깨트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겁니다. 박트리아가 만든 이 선례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바로 이웃에 있던 또 다른 민족에게 지배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용기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트리아가 성공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그 불씨는 곧바로 옆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인접한 지역에서 또 다른 민족이 자유를 향한 칼을 뽑아들었죠.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파르티아인들이었습니다. 박트리아의 반란 직후 파르티아인들도 봉기했습니다.
다만 이 중요한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고대 역사가들마다 기록이 조금씩 달라서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파르티아 건국의 시작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기록은 파르티아 현지 출신의 두 형제가 폭압적인 셀레우코스 총독에 맞서 일으킨 내부 봉기였다고 말합니다. 이건 파르티아의 건국을 억압에 저항한 민족 해방 투쟁으로 보는 시각이죠. 반면에 다른 기록들은 스키타이 출신의 유목민 지도자 아르사케스가 외부에서 침공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전합니다. 이 시각에 따르면 파르티아는 외부 정복자에 의해 세워진 왕조가 되는 거고요. 이처럼 내부 봉기였는지 외부의 침략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모든 기록이 딱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바로 그 지도자의 이름이 아르사케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이후 모든 파르티아 왕들이 계승하는 존엄한 칭호가 되면서 위대한 아르사케스 왕조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자, 박트리아와 파르티아. 이 두 개의 반란이 연달아 터지자 셀레우코스 제국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이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파르티아 왕국은 그야말로 존망을 건 첫 번째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젊고 활기찬 새로운 왕, 셀레우코스 2세 칼리니쿠스가 제국의 왕좌에 올랐거든요. 그는 선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신생 왕국들을 진압하고 잃어버린 동방 속주들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직접 동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뒤이은 전쟁은 정말이지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한쪽은 수세대에 걸쳐 축적된 부와 잘 훈련된 마케도니아식 중장보병을 앞세운 초강대국의 정규군이었죠. 반대편에는 이제 막 나라를 세운 가난한 유목민 국가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정면 대결을 피하고 말을 타고 치고 빠지는 유격전과 도망치면서 뒤돌아 활을 쏘는 이른바 파르티안 샷에 의존하는 거친 초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파르티아가 이겼습니다. 모든 예상을 뒤엎고 자신들의 영토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셀레우코스 대군을 격파한 것이죠. 책에서는 이들의 승리를 마라톤 전투나 베너번 전투처럼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약자의 승리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이 승리가 단순한 군사적 성공을 넘어서 헬레니즘 세계의 군사적 우월성이 동방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충격을 안겨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위대한 승리는 파르티아의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반란 세력이 지속 가능한 왕국으로 단련될 수 있었던 건 그 이후에 찾아온 뜻밖의 기회의 덕분이었습니다. 파르티아는 하늘이 내린 결정적인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참패한 셀레우코스 2세는 서방에서 자신의 친동생이 일으킨 내전에 대처하기 위해 황급히 군대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 내전의 여파로 파르티아는 무려 20년 이상 아무런 외부의 방해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초대 파르티아 왕들은 이 기나긴 평화의 시기를 정복 전쟁이 아니라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온전히 사용했습니다. 무턱대고 영토를 넓히기보다는 먼저 자신들의 영역 내에 전략적 요충지마다 견고한 요새들을 건설하고 그곳에 충성스러운 수비대를 배치하면서 내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이제 단순한 반란군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 건설자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새로운 수도 다라를 건설하기 위해 신중하게 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가 쉬우면서도 비옥한 평야의 자리에서 풍부한 목재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이곳을 즐거우면서도 방어하기 쉬운 이상적인 장소라고 묘사합니다. 이 새로운 수도 다라는 그들이 싸워서 쟁취한 안보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이는 유목민 반란군 무리를 어엿한 국가의 창시자로 딸바꿈시키는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초강대국에 맞서 탄생의 시련을 이겨내고 주어진 평화의 시간 동안 내실을 다져 독립을 굳건히 지켜낸 파르티아. 이제는 서아시아의 끈질긴 신흥 세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반란이 아닌 진정한 왕국이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은 길고 놀라운 역사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작은 왕국을 거대한 제국으로 바꾸어 놓은
한 위대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파르티아는 그야말로 권력의 정점을 찍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가장 눈부신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어떻게 순식간에 제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아주 깊은 위기로 빠져들게 되는지 그 숨가뻤던 과정을 한번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여는 인물은 바로 미트리다테스 1세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직가이자 정복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그의 등장은 파르티아의 운명, 아니, 서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트리다테스 1세는 정말이지 쉴 틈 없이 거침없는 정복전쟁을 이끌었습니다. 기원전 161년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던 메디아를 시작으로 그의 팽창은 멈출 줄을 몰랐죠. 곧바로 카스피해 연안의 히르카니아를 복속시켰고 남쪽으로는 엘리마이스까지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141년 메소포타미아의 심장이자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바빌로니아, 그리고 당시 서아시아 최대의 상업도시였던 셀레우키아를 함락시키죠. 이 승리 하나로 파르티아는 어마어마한 부와 위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기원전 139년 옛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로 향했고 이로써 카스피해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천재성은요, 단순히 칼을 잘 쓰는 데서만 빛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력뿐만 아니라 지혜와 관용으로 정말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낸 보기 드문 통치자였어요. 그는 정복지의 문화를 없애버리는 대신에 그곳에서 가장 좋은 법률들을 모아서 제국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또 계절 변화에 맞춰서 여러 도시에 수도를 두는 아주 유연한 행정체계도 만들었죠. 특히 스스로를 왕 중의 왕이라고 칭하면서 제국의 절대자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한때 자신에게 칼을 겨뤘던 이들이 항복하면 기꺼이 친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는 온화하고 박애적인 성품을 가졌다고 해요. 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자치권을 존중해주는 등 힘과 포용을 모두 갖춘 아주 영리한 통치수를 구사했던 인물입니다. 정말 이 평가는 미트리다테스 1세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지만 정복한 땅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하나의 국가로 묶어내는 데에는 실패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그는 정복하는 능력과 다스리는 능력을 모두 갖춘 역사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아들인 프라테스 2세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왕관과 함께 서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아주 거대한 도전을 함께 물려받게 돼요. 파르티아의 황금기는 곧바로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한때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라고 자처했던 셀레우코스 제국. 이제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야심에 가득 찬 통치자 안티오코스 7세의 지휘 아래 마지막 남은 국력까지 모두 끌어모아서 필사적인 원정을 준비합니다. 이건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기 위한 말 그대로 꺼져가는 제국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파르티아를 향해서 진군한 군대의 총 규모는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달했다고 합니다. 40만! 이 책은 여러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실제 전투 병력과 이들을 따르는 비전투 인원을 모두 합친 총 인원이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이 숫자에 가까웠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대군의 구성입니다. 이 군대는 날렵하고 효율적인 전투 집단이 아니었어요. 마치 거대한 도시가 통째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할까요? 요리사와 제빵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유흥을 위한 배우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전투 병력보다 이들을 시중드는 비전투 인원이 거의 4배나 많았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건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걸 넘어서 셀레우코스 제국이 얼마나 사치와 향락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거대하고 느려터진 행렬 자체가 제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셈이죠. 두 군대의 차이는 정말 극명했습니다. 한쪽은 40만이라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지만 사치품과 비전투원으로 가득 차서 느리고 둔했습니다. 보급선이 길어질수록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반면에 파르티아군은 규모는 작았지만 전원이 말을 탄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볍고 빨랐습니다. 그들은 적의 보급선을 끊고 치고 빠지는데 아주 능숙했죠. 이건 단순히 병력의 충돌이 아니라 화려함과 과시를 내세운 군대와 실용성과 기동성을 중시하는 군대,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군사 철학이 정면으로 맞붙는 무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침공 앞에서 젊은 파르티아의 왕
프라이테스 2세는 아주 대담한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이 전략은 그에게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파멸을 불러오는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프라테스는 정면 대결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았습니다. 책에 따르면 그는 초반에 3번의 전투에서 의도적으로 패배하면서 계속 후퇴를 거듭했어요. 이건 모두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광활하고 척박한 파르티아의 영토, 그리고 곧 닥쳐온 혹독한 겨울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삼았던 거죠. 셀레우코스 군대를 제국 깊숙이 끌어들여서 보급선을 한계까지 늘어뜨리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지연전술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침략자들에게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셀레우코스 군대는 마침내 파르티아의 총공세 앞에서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죠. 기록을 보면 왕인 안티오코스 치세는 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자녀들은 파르티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전투로 셀레우코스 제국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파르티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승리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내렸던 한 운명적인 결정이 이제 막 승리의 정점에 선 왕의 발목을 잡기 위해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위대한 승리 뒤에는 정말 끔찍한 대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프라테스는 셀레우코스의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북방의 강력한 유목민족인 스키타이족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인 전투가 모두 끝난 뒤에야 파르티아에 도착한 겁니다. 전투는 이미 끝났으니 약속된 보수를 줄 수 없다는 프라테스의 통보에 스키타이 용병들은 격분해서 파르티아의 영토를 무자비하게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제국을 구할 잠재적인 구원군이 순식간에 새롭고 훨씬 더 위험한 적으로 돌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 역사의 가장 잔혹한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서아시아 최강국이었던 셀레우코스 제국을 멸망시킨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 프라테스 2세. 그는 제국의 숙적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직접 불러들인 그 유목민 전사들의 무기에 의해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히 정치적인 혼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제국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야만의 물결과 마주하게 되었다는 일종의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책이 묘사하는 스키타이족은 그냥 또 다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주 문명의 눈에는 거의 자연재해와 같은 존재였죠. 그들의 관습은 끔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갑옷과 말머리를 화려한 금으로 장식했지만 나이가 든 친족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불명예라고 생각해서 제물로 바치고 그 인육을 나누어 먹는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뱀의 독과 부패한 인간의 피를 섞어서 만든 맹독을 화살촉에 발라 사용했는데 이 화살에 스치기만 해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가 이 문장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영토를 둘러싼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수세기에 걸쳐서 쌓아올린 도시와 법률, 예술과 철학, 이 모든 것들이 그것들을 전혀 이해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파괴의 물결에 휩쓸려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파르티아에게 이 싸움은 제국의 생존을 넘어서 문명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된 겁니다.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파르티아의 왕좌는 이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과 가장 가까운 위험한 자리가 되었고 왕들은 연이어 전장에서 쓰러져 나갔습니다. 조카 프라테스 2세가 갑작스럽게 죽은 이후에 그의 삼촌인 아르타바노스 1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지긋한 인물이었는데요. 벼랑 끝에 선 제국을 구해야 한다는 아주 무거운 임무를 떠안게 된 것이죠. 전임자처럼 아르타바누스 역시 북방의 위협에 용감하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스키타이의 여러 부족 중 하나인 토카리족의 영토로 역공을 감행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죠. 하지만 그 역시 스키타이족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한창 전투를 벌이던 중에 팔뚝에 스친 독화살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번 보세요. 불과 4년 남짓한 시간 동안 2명의 파르티아 왕이 똑같은 적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원전 128년경에 조카가, 그리고 기원전 124년경에는 삼촌이 전사한 겁니다. 한때 셀레우코스 제국을 무너뜨렸던 강대한 제국은 이제 지도자를 모두 잃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아무런 방비 없이 내던져진 셈이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2명의 왕이 연이어 전사하면서 리더십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때 서아시아를 호령했던 군대는 이제 가차없는 적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죠.
로마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위대한 파르티아 제국의 미래는 이제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파르티아는 과연 이대로 무너지고 말까요? 이 책은 한때 로마의 막강한 군단에 맞서며 동방세계를 호령했던 제국 파르티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두 거대 제국의 운명을 건 충돌,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과연 로마의 끝없는 야망과 파르티아의 끈질긴 저항은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당시 지중해는 이제 로마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쪽의 경쟁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로마는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막대한 부와 새로운 영광이 약속된 땅, 바로 동쪽을 향하고 있었죠. 로마의 팽창에는 정말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동방에는 이미 강력한 주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야망을 정면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국, 파르티아였죠. 이제 정말 서쪽의 거인과 동쪽의 거인이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충돌의 씨앗은 대체 어떻게 뿌려진 걸까요?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두 제국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로마는 단단한 보병 군단으로 정복에 나섰고 파르티아는 날렵하고 강력한 기병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지켰죠. 한쪽은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이었고 다른 한쪽은 왕 중의 왕이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뭐랄까, 멈출 수 없는 혐과 움직일 수 없는 벽이 마주선 형국이었죠. 이 둘의 충돌은 그야말로 시간 먼지였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위협이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던 바로 그때 파르티아의 궁정은 그야말로 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프라테스 3세라는 왕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끼리 또 왕위를 놓고 잔인한 내전을 벌였죠. 결국 동생인 오로데스 2세가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가 쓴 왕관은 아버지와 형제의 피가 묻은 왕관이었어요. 그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한 남자의 엄청난 야망이 이 전쟁의 불씨를 활활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로마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이 원정은 사실 로마 공화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이었죠. 폼페이우스나 칼사르처럼 나도 한번 멋진 군사적 명성을 얻어보자, 동방에 가서 돈도 더 벌어보자.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 바로 그 개인적인 야망이 곧 끔찍한 재앙이 되고 맙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될 바로 그 원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7개 군단입니다. 병력으로 치면 4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죠. 당시 로마가 자랑하는 정말 최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파르티아 땅으로 진군하는데 그 누구도 이 행진의 끝이 그런 끔찍한 비극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 로마의 대군에 맞서서 파르티아의 오로데스 왕은 정말 영리한 수를 씁니다. 군대를 둘로 나눈 거죠. 자신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로마의 동맹국인 아르메니아를 먼저 공격해서 후방을 교란하는 동안 로마의 본대를 막는 아주 중요한 임무는 제국 최고의 장군에게 맡깁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수레나스였습니다. 수레나스,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파르티아 왕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줄 수 있는 세습적인 권리를 가진 그야말로 최고 가문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셀레우키아라는 도시를 함락시킬 때 가장 먼저 성벽을 올랐을 정도로 용맹했고요. 책에서는 그를 완벽한 신중함과 현명함을 지녔다고 묘사하는데 심지어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중무장 기병만 1000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이룬 그의 나이가 30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젊은 천재였죠. 파르티아의 운명이 이 젊은 장군의 어깨에 달리게 된 겁니다. 전장에서 만난 두 군대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중장보병이 밀집해서 방패벽을 만드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요새였죠. 느리지만 한번 버티면 뚫기 어려운. 반면에 파르티아 군대는요, 빠르고 치명적인 경기병과 중기병이 조합된 마치 초원을 달리는 폭풍 같았습니다.
근접전을 벌여서 상대를 부숴버리고 싶은 로마와 거리를 두고 활을 쏘면서 상대를 말려 죽이고 싶은 파르티아. 과연 누가 이길까요? 전략의 승리가 될지 힘의 승리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슈레나스의 전력은 정말 교과서 같으면서도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유인. 그는 로마군을 아무런 엄폐물도 없는 텅 빈 사막 한가운데로 깊숙이 끌어들입니다. 두 번째, 거짓 후퇴. 파르티아의 중기병이 잠깐 돌격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등을 돌려 도망칩니다. 이걸 본 로마군이 됐다 싶어서 그 단단한 방진을 풀고 추격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수레나스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세 번째, 화살폭풍. 로마군의 대형이 무너지자마자 사방에서 파르티아 군기병들이 나타나서 비처럼 화살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파르티아는 낙타부대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화살을 보급했다는 거예요. 로마군 입장에서는 화살이 마르지를 않는 것처럼 보였겠죠. 마지막 단계는 그냥 전멸이었습니다. 지치고 목마르고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화살비에 꼼짝도 못하게 된 로마 군단은 그냥 체계적으로 파괴당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정말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역사상 최악의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군단의 상징이자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퀼라, 즉 독수리 깃발을 빼앗기고 만 거죠. 이건 그냥 군기를 뺏긴 수준이 아니에요. 로마 공화국의 자존심이 그야말로 산산조각난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승리한 수레나스는 패배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능욕했죠. 포로가 된 크라수스를 데리고 마치 개선식처럼 조롱하는 퍼레이드를 벌이고요. 셀레우키아의 원로원을 불러 모아놓고면 로마군 막사에서 찾아냈다면서 음란한 문학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이렇게 저속한 문화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패배할 뻔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죠. 정말 완벽한 군사적 승리에 이어서 완벽한 심리적 조롱까지 가한 겁니다. 카르에에서의 이 엄청난 승리는 파르티아에게 대단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침공을 막는 수비적인 입장이 아니었죠.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 그들의 목표는 이제 로마를 동방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40년, 드디어 파르티아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파르티아의 왕자인 파코루스와 특이하게도 로마 출신 반역자인 라비에누스가 군대를 이끌었죠. 이 연합군은 정말 무서운 기세로 로마령 시리아를 휩쓸고 지중해 연안까지 단숨에 진격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왕을 앉혔으니까요. 로마의 동방 지배가 뿌리채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역시 로마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았죠. 벤티디우스라는 아주 유능한 장군이 등장하면서 전세가 조금씩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반역자 라비에누스를 소아시아에서 격파해 처단하고 이어서 시리아로 진격해 들어온 파르티아군을 연달아 격파하며 잃었던 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르티아의 희망이자 침공을 이끌던 왕자 파코루스가 전투 중에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유능한 지도자를 잃은 파르티아의 진격은 이 비극적인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멈춰서게 되죠. 가장 아끼고 믿었던 아들 파코루스의 죽음은 아버지인 오로데스 왕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책에 따르면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고 해요. 결국 모든 의욕을 잃은 왕은 왕위를 자신의 다른 아들인 프라테스 4세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파르티아의 또 다른 더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무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결을 위해 다시 한번 준비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카이사르 사후 새로운 실력자로 떠오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크라소스의 복수를 하고 더 나아가 동방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말 전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10만 명. 여러분,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10만 명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안토니우스의 야망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그리고 이 원정의 로마가 얼마나 모든 것을 걸었는지를 단정으로 보여줍니다. 로마 역사상 단일 원정군으로는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안토니우스가 상대해야 할 파르티아의 새로운 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로 프라테스 4세. 그는 정말 무자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늙은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혹시라도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30명이나 되는 자신의 모든 형제들을 처형해버리죠. 이렇듯 극심한 편집증과 공포정치로 왕좌를 확보한 아주 냉혹하고 위험한 통치자였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계획은 사실상 크라수스가 실패했던 계획의 거대한 확대판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정면으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파르티아는 이미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토니우스의 거대 군단과 정면으로 싸워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로마군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길고 느리게 움직이는 보급 부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치고 빠지는 기습 공격으로 로마군의 보급로를 위협했죠. 거대한 군단은 서서히 굶주리고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정의 향방을 결정지은 첫 번째 재앙이 터집니다. 파르티아 군이 안토니우스의 본대와 떨어져서 이동하던 공성무기 부대를 정확히 노려 기습한 겁니다. 이 공격 한 번으로 로마 병사 1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더 치명적인 건 파르티아의 도시들을 함락시키는데 꼭 필요했던 모든 공성 장비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안토니우스는 성벽을 부술 망치도 없이 텅 빈 들판에 갇힌 신세가 된 거죠. 도시 점령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대한 원정은 지옥 같은 대후퇴로 바뀌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동맹 아르메니아의 왕마저 안토니우스를 배신하고 떠나버리죠. 이제 완전히 고립된 로마군은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파르티아 기병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리면서 필사적으로 살 길을 찾아 행군해야 했습니다. 27일 동안 이어진 이 지옥의 행군길 위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힘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책에서는 굶주림에 지친 병사들이 독초를 먹고 죽어가는 끔찍한 장면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후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이 책의 한 구절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로마 군대의 역사 기록 전체를 통틀어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이죠. 수많은 전쟁을 치른 로마 역사에서도 최악의 순간으로 기록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출발했던 10만 대군 중에서 3만 명 이상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사라진 거죠. 안토니우스의 그 거대했던 도박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파르티아는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의 무덤이라는 자신들의 명성을 세상에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거대한 전쟁이 끝난 후에 두 제국의 관계는 아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대규모 군대가 맞붙는 뜨거운 전면전의 시대는 가고 그 대신 보이지 않는 외교전과 음모가 오가는 일종의 차가운 전쟁, 냉전의 시대가 시작된 거죠. 이 새로운 시대에는 당연히 새로운 스타일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파르티아에는 여전히 잔인한 공포 정치로 간신히 왕자를 지키고 있던 프라하테스 4세가 있었고 로마에는 안토니우스를 꺾고 내전의 최종 승자가 된 아주 냉철하고 실용적인 계산에 능한 옥타비아누스, 즉 미래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수싸움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수십 년 전 카르헤 전투에서 크라수스가 빼앗겼던 그 독수리 깃발. 그 깃발은 여전히 파르티아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이건 로마인들에게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이자 계속해서 쑤시는 가시 같은 존재였죠. 이 국가적 치욕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로마의 새로운 지도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안토니우스의 그 10만 대군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아우구스투스는 칼 한 번 뽑지 않고 이뤄낸다는 점입니다. 그는 군사적 충돌 대신 아주 교묘한 외교수를 사용합니다. 당시 파르티아 내부에서 프라테스 4세에게 도전하는 경쟁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내부 분열을 이용해서 파르티아를 압박한 거죠. 결국 그는 수십 년간 로마의 치욕으로 남아있던 그 독수리 깃발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되찾아옵니다. 바로 잃어버린 독수리의 기환입니다. 이 사건은 로마에게는 단순한 깃발 반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상징이었고 아우구스투스 개인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선전, 즉 프로파간다의 승리였죠. 나는 전쟁 없이도 로마의 명예를 되찾아온 위대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두 제국이 이제 서로의 힘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는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결과 마침내 두 세계를 가르는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은 로마의 세계, 동쪽은 파르티아의 세계, 이렇게 두 거대한 문명권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서로를 마주보며 긴장과 교류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맺어진 평화. 과연 이것이 정말 지속적인 평화였을까요? 아니면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더 길고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에 불과했을까요? 어쩌면 두 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뽕인지도 모릅니다. 자, 5세기에 걸쳐 서아시아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 파르티아. 그 기나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펼쳐볼 시간입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야망을 막아서고 동서 문명의 교차로를 굳건히 지켰던 이들이 어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 몰락의 과정과 그들이 남긴 깊고 선명한 유산을 함께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파르티아의 왕이었던 프라하테트 4세의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은 마치 파르티아 제국의 마지막 수십 년을 그대로 예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국의 마지막은 바로 이 말처럼 한번 시작된 피해 흐름이 멈추지 않는 그런 끊임없는 폭력과 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분열이 실타래처럼 뒤엉키면서 제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그 격동의 시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막은 기나긴 황혼입니다. 부제는 로마와의 100년 전쟁. 말 그대로 파르티아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상대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면서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힘을 잃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파르티아의 숨통을 조여온 로마의 결정적인 침공 기록들입니다. 서기 114년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시작으로 162년, 197년, 그리고 216년 카라칼라 황제까지 약 100년에 걸쳐 대규모 공격이 4차례나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로마의 공격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그 파괴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전쟁들이야말로 파르티아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전쟁의 시작에는 트라이아누스라는 로마 황제의 거대한 야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르티아의 왕 코스로에스가 평화를 원하며 화친 제안을 보냈지만 트라이아누스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죠. 그의 목표는 동방 전체를 로마의 발 아래 두는 것이었으니까요. 심지어 그는 아르메니아의 왕자 파르타마시리스에게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그가 나타나자마자 살해하는 그런 기만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처음에 트라이아누스의 원정은 정말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해서 로마의 속주로 선포하고 스스로는 파르티쿠스, 즉 파르티아 정복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까지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승리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점령지는 너무 넓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머물던 안티오크에 대지진이 덮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란이 불길처럼 일어났죠. 결국 트라이아누스는 원정 중에 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뒤를 이은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이 모든 동방 영토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깨끗하게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로마의 야심찬 첫 번째 원정은 이렇게 막대한 손실만 남긴 채 허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실패 이후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는 다시 한번 동방으로 칼을 겨눕니다. 이번에는 루키우스 베루스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아비디우스 카시오스 같은 아주 유능한 장군들이 이끄는 로마 군대는 다시 한번 파르티아의 심장부를 찔러 들어갔죠. 수도인 셀레우키아와 크테시폰을 또다시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약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군사적으로만 본다면 이건 분명한 로나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기 160년 이해에 승리에 취해 로마로 돌아오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끔찍한 적을 함께 데려오고 맙니다. 바로 안토니누스 역병으로 알려진 대규모 전염병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시작된 이 병은 로마 군대를 따라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년간 상상도 못할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결국 파르티아에서 얻은 군사적 승리는 제국 전체를 뒤흔들어버린 끔찍한 재앙의 대가로 얻은 그야말로 텅 비고 공허한 승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파르티아를 향한 로마의 마지막 공격들은 더욱 잔혹하고 비열하게까지 했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는 세 번째로 수도 크테시폰을 약탈해서 도시를 거의 폐허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그의 아들인 카라칼레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파르티아 왕에게 딸과 결혼하고 싶다며 혼인동맹을 제안했어요. 당연히 파르티아인들은 평화를 위한 회담인 줄 알고 무방비 상태로 나왔는데 카라칼라는 이들을 기습해서 무참히 학살하는 정말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공격과 배신은 파르티아의 국력을 완전히 바닥까지 고갈시켜버렸죠. 하지만 제국의 몰락 원인을 전부 로마의 공격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파르티아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지배계급은 사치에 깊이 빠져들었고 거의 500년 가까이 이어진 아르사케스 왕조는 활력을 잃고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왕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권력 다툼과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갔고 특히 페르시아인들을 비롯한 속공 민족들의 불만은 하늘을 치를 듯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부패가 맞물리면서 제국은 붕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렇게 쇠락하는 파르티아의 빈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오랫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아왔던 속국 페르시아였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전환의 중심에는 아르다시르 1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르티아 제국 내 페르시스 지방을 다스리던 일종의 속국 왕이었죠. 그는 파르티아 지배층의 무능함과 쇠약함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페르시아 민족의 옛 영광을 되찾을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르사케스 왕조가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자격도 능력도 없어 보였던 겁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이 표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에는 그들의 오랜 불만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아르사케스 왕조를 혈통이 다른 이방인으로 여겼고 자신들의 종교인 조로아스터 교의 마귀 사제들이 예전 같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로스 대왕 시절에 위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당시 파르티아의 명백한 약점들이 보입니다. 계속된 로마와의 전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고 왕실은 끊임없는 내분으로 사분오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국의 심장부인 수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여러 번 드러냈죠. 페르시아인들에게 반란의 명분은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르다실은 군대를 일으켰고 파르티아의 마지막 왕 아르타바누스 5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호르모즈 다간이라는 평원에서 벌어진 최후의 결전에서 아르타바누스 5세는 결국 패배하고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약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서아시아를 호령했던 아르사케스 왕조는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르티아라는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남긴 유산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유산, 바로 건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하트라는 파르티아 건축의 정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이 직접 이끈 군대의 포위 공격을 여러 차례나 막아낼 정도로 견고했던 강력한 요새 도시였습니다. 이제 이 고대 도시의 유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트라의 방어시설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석재로 튼튼하게 쌓아올린 원형 성벽은 그 둘레가 거의 5km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약 155m 간격으로 사각형 모양의 탑들이 굳건히 서서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죠. 성벽 밖에는 또 넓고 아주 깊은 해자가 파여 있어서 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 견고함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자, 이제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도시 중심부에 있는 궁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넓은 외부뜰을 지나 내부뜰로 들어가면 정면에 7개의 거대한 아치형 홀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엄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아마도 공식적인 접견이나 의식을 위한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홀들 뒤편에는 상대적으로 작고 어두운 방들이 있는데 이곳이 실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생활하던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하트라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아치형 홀, 이완이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한쪽 면이 완전히 트여 있는 반원 통형의 거대한 공간을 만드는 이 독특한 건축 양식은 파르티아 건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훗날 페르시아와 이슬람 건축으로 계승되어서 그들의 건축 양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건물 자체만 훌륭했던 게 아닙니다. 파르티아인들은 건축에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치를 이루는 돌 하나하나에 사람의 얼굴을 조각해 넣기도 했고, 처마는 꽃과 타원형 무늬로 우아하게 장식했습니다. 기붕머리에는 사람의 모습과 식물 문양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하는 독창성을 보여주기도 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하학적인 격자 무늬로 가득 찬 석고 스크린인데요. 이것은 훗날 이슬람 예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라베스크 문양의 아주 초기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건축물들을 통해 파르티아를 만나봤다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정치, 그리고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파르티아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 꽤 복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선과 악의 이원론에 바탕을 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기는 했지만 일반 사람들의 실제 신앙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대상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태양과 달 같은 천체 숭배였고요. 각 가문이 대대로 모시는 조상 숭배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왕실이 특별히 섬기는 수호신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교리보다는 사람들의 삶과 더 밀접한 신앙들이 실제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르티아의 정치 구조는요, 의외로 우리에게 익숙한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표를 함께 보시죠. 파르티아에는 왕중왕이라 불리는 최고 군주가 있었는데 이건 유럽의 왕이나 황제에 해당하죠. 그 아래에는 각자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는 강력한 속국 왕들이 있었는데 이건 유럽의 대공이나 제후들과 비슷합니다. 또 귀족 회의가 있었고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귀족들은 왕에게 군사적 충성을 맹세하고 전쟁이 나면 자신의 가신들을 이끌고 참전했는데 이건 유럽의 기사들이 영주에게 충성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라기보다는 지방 분권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체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권력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맨 위, 정점에는 당연히 아르사케스 왕조의 왕중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하면서 때로는 왕의 선출이나 폐위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두 개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하나는 대귀족들로 구성된 메기스타네스이고 다른 하나는 사제 계급인 마기회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술의 나라라고 불리는 대대로 총사령관직을 이어가는 가문이 엄청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아래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속국왕들과 지방 총독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셀레우키아 같은 그리스계 도시들은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면서 제국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르티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막강한 로마 제국에 맞설 수 있었는지 그 강력한 군사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르티아 군대의 핵심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첫째, 평상시에 유지되는 상비군이 아니라 전쟁이 선포되면 소집되는 군대였다는 것. 둘째, 그 군대는 거의 전적으로 기병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귀족들이 왕의 부름을 받으면 자신의 가신들과 병사들을 무장시켜서 왕의 깃발 아래로 모이는 방식이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병부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오직 말 위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병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아주 이상적인 조합이었죠. 이 슬라이드가 그 둘을 생생하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카타프락트라고 불리는 중기병입니다. 기수와 말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쇠민을 갑옷으로 완전히 감싸고 아주 길고 무거운 창을 든 채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차와도 같았습니다.
반면에 군대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경기병, 즉 군기병은 갑옷도 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강력한 복합궁으로 비오듯이 화살을 쏟아붓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기병이 적지를 부수고 경기병이 원거리에서 적을 섬멸하는 이 조합은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전술이 있죠. 바로 파르티안 샷입니다. 이 전술은 전투 중에 일부러 패배해서 도망치는 척하면서 적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적이 방심하고 뒤쫓아올 때 말 위에서 갑자기 상체를 뒤로 휙 돌려서 정확하게 화살을 날리는 기술입니다. 이건 정말 고도의 기마술과 궁술이 결합된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기술이었습니다. 추격하던 적들은 이 예측 불가능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실제 파르티아의 전투는 어떤 식으로 벌어졌을까요? 먼저 천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북소리와 함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중기병인 카타프락트가 맹렬하게 돌격해서 적의 진영을 부수고 혼란을 야기하죠. 그 틈을 타서 수많은 경기병들이 적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끝없이 화살 세례를 퍼붓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근접전은 최대한 피하고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면서 적의 힘을 빼넣습니다. 그리고 파르티안 샷처럼 거지 후퇴로 적을 함정으로 유인하기도 했죠. 특히 인상적인 것은 낙타 부대를 동원해서 막대한 양의 여분화살을 전장까지 보급했다는 점입니다. 공격이 멈추지 않게 한 거죠. 기동성과 원거리 화력을 극대화한 아주 영리한 전술이었습니다. 500년, 반천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존속하면서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로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파르티아. 그들은 동방의 맹주였고 동서교역의 핵심인 실크로드를 장악했으며 독창적인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들의 가장 강력한 숙적이었던 파르티아에 대해서는 왜 이토록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강력했지만 잊힌 제국의 유산과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